북한은 지난 24년 11월 11,000명, 그리고 올해 초 1, 2월에 걸쳐서 약 3천여 명을 두 차례에 걸쳐서 파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 보도에 따르면 크루스크주의 공병 병력과 도시 군사 건설 인력을 포함한 총 6천여 명을 다시 파병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3차에 걸친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강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박용환 박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3차 파병을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1, 2차 파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난 1, 2차 파병이 이루어지게 된 근거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6월에 평양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상호 군사 원조를 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부터 11,000명, 또 추가적으로 3,000명이 이제 파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직접 방문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한 후에 이런 결정을 발표한 걸 보면 양국 간의 이런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러한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경제적인 대가입니다. 경제적인 대가를 북한이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최근에 이루어진 그런 동향들을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한 28조 원이 넘는 그런 경제적 효과를 북한이 창출을 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병력을 파병해서 한 4천억 원 정도, 그리고 이제 탄약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면서 물자 지원으로 한 27조 4천억 원 정도, 기술 지원을 통해서 무기 개발하는 데 도움을 받는 비용을 또 환산해 보면 9천억 원이 넘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왔습니다. 비용을 추산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북한의 사정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산출할 때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좀 산출하셨는지 그 부분도 약간 궁금한데. 네, 뭐 모든 부분을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된 부분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언론에서 다수 보도되고 있는 사항이 공통적으로 북한 군인들이 월급을 받는다. 한 미화 2,000달러 정도를 이제 러시아로부터 이제 받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파병된 병력의 규모로 환산을 또 해볼 수가 있고요.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사실 이제 물자 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미사일, 장사정포 이런 거 한 220문 이상 또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동향이 판단이 되는데요. 북한chế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등이 실제 현장에서 전투 현장에서 발견이 됩니다. 또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이 현장에서 수거한 탄약이라든지 여러 무기들을 보면 친숙한 북한제 무기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대가를 북한이 다 받았다면 저희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펼쳤던 국제 제재 혹은 뭐 단독 제재 같은 그런 효과들이 상당 부분 상쇄됐다라고 저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이러한 거래가 분명히 대북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소리라고 하죠. VOA가 올 초 3월 달에 이제 공개한 내용을 보더라도 많은 물자들이 컨테이너가 2만 개 이상 이제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어가고 있는 동향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그런 부분들도 비용 판단의 근거로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대북 제재 여건에서도 또 이제 북러 간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에 비싸게 팔고 있을 것 같다라고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탄약의 거래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 4배 정도 탄약 가격이 올라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싼 가격으로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실제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비교적 낮은 단가에서도 이미 탄약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볼 때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전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궁금한 건 결국 북한은 러시아한테 무엇을 받아낼 것이냐라는 건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경제 비용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있다라고 저희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반대급부, 이익보다 국방, 또 군사 측면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러시아가 아무래도 선진 군사 강국이다 보니까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줌으로써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또 러시아로부터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저희가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특히 이제 북한이 최근에도 최연호급 구축함, 다목적 구축함을 새로 개발하기도 하고 또 이미 2년 전에 이제 진군옥함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전략무기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전략무기는 북한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데 쓰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 핵심적으로 우려되는 기술 협력 분야를 한 두 가지로 본다면, 잘 봐야지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찰위성 개발에 기술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잘 봤으면 잘 때리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숨어서 때리는 건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북한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많은 기술적 난관에 봉착을 하고 있다라고 다수 이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기술 지원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한국도 러시아와 이런 어떤 군사 협력을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얘기들을 조금 들어보면 러시아가 최첨단의 기술이나 무기를 저희한테 뭐 이렇게 바로 온전하게 건네주거나 판매한 사례보다는 저희가 협력 과정에서 어렵게 얻어내거나 구형 기술을 받아서 저희가 그걸 다시 개발해내는 그런 사례들을 좀 듣게 되는데, 그럼 북한을 상대로도 러시아가 저희와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첨단 기술이나 무기를 바로 주기보다는 낮은 수준의 무기와 기술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어떤 입지적 우위를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어려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도와준 이 고마운 동지에게 선뜻 이런 것들을 내줄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전략무기 같은 경우는 고도의 공격무기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북한은 이미 이 전략무기 개발하기 이전에도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도 러시아의 협력을 요청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러시아는 그간 협력을 꽤 해오지 않았던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전투기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한국은 이미 F-35 알파, 그러니까 스텔스 5세대급 전투기를 이미 도입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1950년대 도입한 미국기들을 구형 미국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북한이 4세대급 이상의 전투기를 도입을 하는 것을 아마 요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2000년대 이후에 꾸준히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를 해왔고 거절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그러한 전투기를 공급할 가능성까지도,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 전투기라든지 방공무기라든지, 아마 방공무기 같은 경우는 방어적 성격이 더 크다 보니 비교적 더 수월하게 제공해 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소소하게 의약품이라든지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다양한 그런 물자 지원에 있어서도 러시아가 협력할 가능성도 우리는 우려를 해야 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들어보면 두 가지 부분에서 우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전략무기 체계를 지원하는 체계,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러시아가 도와줌으로써 북한이 그걸 다 개발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쟁 지속 능력도 말씀하신 부분, 뭐 의약품이라든지, 또 저희가 과거에 북한이 어떤 제재를 겪으면서 에너지난과 식량난 부분을 저희가 항상 봐왔는데, 그럼 이번에 이렇게 러시아와 협력이 긴밀해진 와중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략무기 체계, 주요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에너지, 식량,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의약품까지 이런 부분들도 그럼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저희가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볼 때 28조 7천억 원으로 뭐 제가 추산을 해봤지만, 이 비용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북한에, 특히 김정은 정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적으로 이 28조 원을 북한의 연간 식량 부족분으로 치환을 하더라도 무려 33년치를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김정은 정권, 북한 체제가 존속하는 데 있어서 이번 전쟁에 참전한 계기가 크게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끊임없이 병력을 파병하고 있는 원인이 된다라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 지속 능력까지 뒷받침이 된다면 아무래도 북한이 군사적인 자신감을 얻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항공 능력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뭐 S-300이라든지 뭐 400, 나아가선 500까지 항공 체계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하게 된다면,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유사시에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이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제약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 특히 이제 북한이 핵무기와 같은 전략무기를 운영하고 김정은과 같은 전략적 표적이 될 수 있는 대상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방공무기를 배치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유사시에 우리가 효과적인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제약 요인이 될 거고요. 그런 부분이 북한에 우리가 미치는 그런 억제력의 약화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방공무기가 단순히 뭐 방어용 무기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런 무기를 북한이 증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억제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억제력이 북한을 대상으로 좀 약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공격이냐 방어냐를 떠나서 아주 복잡한 셈법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력 강화 그리고 한미동맹을 상대로 한 억제 전략에서의 계산상의 어떤 우위를 점한다든가 우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이점을 얻게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리고 북한 정권 강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체제의 내구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향후에 전쟁이라든지 또는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기존보다는 더 생겼다고 보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확언하거나 100%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이런 협력 과정으로 인해서 양측의 협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 아시아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강대국들이 복잡한 계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혹은 뭐 발을 빼고 뒤에서 지켜볼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긴밀해지는 군사협력 관계가 러시아의 전략적 계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얼마 전에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했고 한국 정부가 이러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경제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고 외교적인 방법, 또 군사적인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결국은 무기 체계가 북한으로 지원되는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부분이지만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만들어내야 되겠고요. 결국 또 이제 비핵화를 하기 위한 다양한 압박 수단과 대화의 수단을 동시적으로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새 정부의 외교 노선이 실용 외교이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 추구 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또 러시아의 협력이 마찬가지로 필요하고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군사 물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또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도움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부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원한다든지 위험한 부분까지는 나아가지 않도록 한국의 국익에는 반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수위 조절을 하게끔 요청하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정상화를 할 필요성은 도달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사회가 사실 러시아 문제에 있어서 규탄을 하면서도 실용적인 부분을 끊임없이 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제 가치와 실용이 균형 잡힌 외교는 고민스럽지만 결국 그 길을 가게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러북 협력이 더 발전하지 않게 하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는 마무리되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전을 유도한다든지 조기 종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휴전에 이르도록 한국 정부도 좀 외교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일까요?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들은 자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과의 협력을 증진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얻을 수 있는 개별 국가들의 국익이 분명히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개별 국가들이 인식한다면 당연히 북한보다는 한국과의 협력을 우선할 필요성이 있고 아마도 전쟁을 하는 러시아도 결국은 북한보다는 한국과의 협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은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국제협력의 파트너로서 더욱 가치 있고 실익이 있는 그러한 국가다라는 점을 저희가 앞세워서 러시아를 포함한 강대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부분이 오늘 대화를 마치는 데 있어서 핵심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북한보다 국제협력의 당사국으로서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실익 있고 가치 있는 국가다라는 점을 저희가 앞세워서 외교를 펼친다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여러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됩니다. 귀한 말씀 나눠주신 박용환 샘연구원님 감사합니다.